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B에서 최종 2위로 잔류했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한 주간의 국내외 하키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KHL 플레이오프 가가린컵 파이널에서는 체스카 모스크바가 아방가르드 옴스크에게 2연승을 거두고 우승을 향한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가 정규리그 1위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상대로 3연승을 이어가며 이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플레이오프 1라운드 진행 상황을 점검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94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94회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낮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 16일이고요. 플레이오프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들도 막 나오고 있고요. 많은 팬분들이 술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잠시 후에 NHL 이야기 또 기대가 되네요.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팟빵의 탑파라님이 4월 15일 월요일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감정 컨트롤이 플레이오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쿠체로프와 카드리가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템파도 워낙 강력한 팀이다 보니 정상적인 라인업이라면 3차전에서 반등의 여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불필요한 행동이 그 여지마저 없애버리는 느낌입니다. 현재 3피 시작 전 그 상황에서 댓글을 주셨군요. 오늘도 템파는 어렵겠죠 하셨네요. 그래도 약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블루자켓츠의 업셋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재미는 있지만요. 토론토와 보스턴 2차전에서 카드리도 토론토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불필요한 페널티가 경기를 망쳐버린 느낌입니다. 경기를 지켜만 보는 입장에서는 감정 컨트롤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싶기도 한데 저 상황, 저 분위기에서 뛰게 되면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겠죠 하셨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감상평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타파라님이 역시나 그 템파베이의 연패를 보신 소감. 쿠체로프, 카드리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선수들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좀 결과적인 이야기가지 않나 싶은 게 네. 이미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선수가 좀 감정 컨트롤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졌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캐드리 선수는 1라운드 출장 불가가 확정이 됐고 네. 쿠체로프 선수는 이제 4차전부터는 또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또 타파르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어쨌든 이 선수들이 1라운드 일정 수준의 경기를 못 뛰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감정 컨트롤 좀 이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기가 다 흔들어지고 내 열망, 이기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경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리고 화는 나고 화풀이하고 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 전에 그냥 예를 들어 0대 0이다.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뭐 슬래싱 해가지고 감정 컨트롤 안 됐다. 이러면 이제 그거에 이제 모든 좀 비난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지만 뒤에 경기가 다 흐트러지고 난 다음에 이 선수들이 좀 감정 컨트롤이 안 된 부분, 그러니까 좀 감정 컨트롤은 좀 뒤에 안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감정 컨트롤이라는 부분, 플레이오프에서는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남은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엔 또 지장이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예, 그 부분도 상당히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타파라님 댓글 감사합니다. 피프트 비틀즈님도 15일 월요일에 댓글을 주셨는데요. 결국 탐파가 업셋도 아니고 수입의 희생양이 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네요. 그리고 펭귄도 아일랜드한테 수입 직전까지 몰리고 블루자켓은 현섭 기자님이 걱정했던 골리 부분이 방송을 들었는지 각성했네요. 세 경기 모두 보는데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와 함께 신들린 선방이 계속 나오네요. 정규 시즌에 그렇게 압도적이었는데 설마 하다가 코시 놓친 작년 두산 베어스가 생각나네요. 아까운 내 6경기 표값 유유유유. KBO 두산 베어스와 또 오버랩이 되시나 봅니다. 플레이오프엔 하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 정말 경기를 보면 그 집중도와 텐션 그리고 두 팀 사이의 엄청난 육탄전이 제대로 보여주네요. 특히 상어 때와 노란 기사들이요. 올 시즌 영입한 효과란 걸 잘 모르겠다 싶던 칼슨 효과가 1차전에 제대로 보이면서 스피디란 상대방을 육탄 방어와 자리 선점으로
쉽사리 이겨서 쉽게 가나 했는데 2차전 0대3 되는 거 보고 헉 하다가 2분 만에 3대3 되길래 야호 외쳤는데 거기서 웬 얼룩말들이 난장판을 0대3, 3대3, 4대3 뒤집길래 이제 됐다 했는데 무슨 골리 인터피어런스 골 크리스 밖으로 나온 골리한테 접촉도 크지 않고 다가와서 부딪힌 걸 무슨 골리 인터피어런스로 골을 무효화하는지 점점점 똑같은 상황이 플레임즈와 아발란치전에 나왔는데 그건 넘어가고 결국 시리즈 1대1 되고 지금 3차전 1피 끝나는데 1대2 가장 재미있는 시리즈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럼 또 중계 보러 갑니다. 네, 피프트 비틀즈님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유심히 챙겨보고 계십니다. 골리 인터피어런스 판정에 대해서 약간의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석 기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접촉의 시작점이 어디냐를 또 좀 보시면 좋은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선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이 골리의 우리 선수 쪽에서 그러니까 접촉이 시작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약간 좀 기준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와요. 그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대부분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에 있는 비디오룸에서 또 리뷰를 하기 때문에 네. 심판들의 이제 그런 뭐 일반적인 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한번 비디오룸에서 거친 판정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좀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버브로스키가 잘 해주면서 지금 콜럼버스가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잠시 후에 시리즈 리뷰 이현수 기자님이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콜럼버스 대 템파베이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피프트 비틀즈님 댓글 감사합니다. 이갈링님도 네이버에 15일 댓글로 오랜만에 댓글을 주셨는데 콜럼버스가 미친 걸까요? 템파베이가 정줄을 도운 걸까요? 진짜 4경기만 하고 끝날 수 있겠군요. 아, 이갈링님도 이 결과가 참으로 놀라우셨던 모양입니다. 바이킹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참 볼츠와 펜스가 수입되는 시나리오를 내일 보나요? 정규 시즌 성적이 무색하기 말입니다. 역수입이 몇 프로일까요? 이대로라면 특히 볼츠 여파가 크겠는데요. 감독 교체라든지 극단적인 선택도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셨습니다. 참 이현숙 기자님이 지난주에 4대0 콜럼버스가 내리 4판을 진다고 예상까지 했을 정도로 사실 이런 지금 콜럼버스 3연승 어느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이제 정규 시즌에서의 두 팀의 전력차도 확연했었고 실제로도 그랬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네요. 그리고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이제 역습할 확률은 1.9%입니다. 1.9%. 그러니까 유구한 NHL 플레이오프 역사상 그러니까 뭐 역대 시리즈가 참 많은데 네. 3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 7차전에 간 이제 예시를 보면 되겠죠. 그런데 네. 그게 총 이제 승률 그러니까 3대 0으로 이기고 있던 팀의 승률은 210전 206승입니다. 4번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네. 굉장히 희박한 확률을 뚫어야 하는 지금 템파베이의 어려운 상황이군요. 근데 두 번 이제 필라델피아가 0910 시즌에 이제 이렇게 역수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보스턴을 상대로. 근데 네. 그때는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갔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뭔가 위기를 한번 극복을 하면은 또 템파가 잘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1%부터 뚫어야죠. 이게 만약에 템파베이가 이거를 내리 4연승으로 뒤집어도 역대급 사건이고 콜럼버스가 내리 4연승으로 템파베이를 잡고 올라가도 이거는 사실 정규리그 성적을 감안하면 역대급 결과예요. 그렇죠. 템파베이가 만약에 탈락한다면 진짜 저도 감독 교체라든지 극단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을 쿠퍼 해봅니다. 감독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감독 교체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요. 워낙 좋은 감독이니까요. 네. 그리고 LA 킹스도 2014년에 그 뭐랄까 역수입 3대 0에서 역수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도 LA 킹스 스탠리컵 파이널에 올라가서 우승을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차전 벌써부터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갈링님, 바이킹님 댓글 감사하고요. 아스피린03님 팟빵에 댓글 또 주셨습니다. 193회에 3,500캐시를 후원해 주시면서 댓글을 주셨는데 15일 댓글입니다. 막강한 템파가 2연패에 빠졌네요. 여기는 이변이 없다는 예측이 무색하게 말이에요. 갑자기 올해 2월에 한국에서 보던 모 팀이 살짝 생각나더랍니다. 올해 2월 한국에서 보던 모 팀이 어디일까요? 그 풀업 진출했었던 국내 팀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시아리그. 그렇군요. 피츠버그도 아일랜더스에 밀리고 그나마 내슈빌은 댈러스에게 어렵게 이겨서 1대1로 평행을 이루었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요. 은근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네요. 플레이오프는 또 다른 변수인가 봅니다. KHL은 1차전에서 체스카가 가볍게 아방가르드를 꺾었네요. 체스카 전력이 막강한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후원은 내슈빌 골리 페카리네 선수를 기념하며 합니다 하셨습니다. 내슈빌을 응원하고 계시는 아스피린 03님의 플레이오프 감상평이었고요. KHL도 이따가 가가린컵 파이널 또 간단하게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후원도 감사합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거님 16일 화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3번 이상 잘 들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정말 재미있게 흐르고 있네요. 동부는 템파, 서부는 우리의 위니펙을 미는데 템파 큰일 났네요. 유유. 위니펙도 2경기 내주고 3차전 잡았네요. 위니펙 응원 컨셉 마음에 안 드신대요.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컨셉, 홈팀이 흰색 옷을 입고 하는 응원. 이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 컨셉으로 이기는 팀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유유. 홈팀의 강한 색깔을 관중들이 입는 것이 원정팀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 악마 같은 거 그게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군요. 4차전부터 잘 준비 잘해서 도박사들이나 모든 예상에서 질 거라는 것을 뒤집는 일이 발생하길 바랍니다. 헬러벅이 좀 더 각성하면 이 시리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너는 괜찮아 보이는데 샤이플리와 휠러가 조금 부진해 보이네요. 자세한 리뷰는 이연섭 기자님께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위니펙 응원하시면서 아무래도 위니펙 세인트루이스 시리즈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위니펙 세인트루이스는 너무 생각대로 흘러가서 딱히 없습니다. 말씀드릴 게. 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세인트루이스의 비닝턴을 조금씩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위니펙이 희망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1, 2차전은 세인트루이스의 선수진의 깊이에서 좀 차이가 났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위니펙 화이트아웃이라고 하는 이제 흰색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위니펙이 지금 남색 유니폼인데 왜 흰색을 입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1987년에 이제 위니펙 하키 팬들이 좀 홈에서 좀 뭔가 위압적인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보자 해서 왜 보시면 캘거리도 빨간색을 다 입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위니펙은 우리는 흰색으로 하자 해서 흰색으로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NHL에도 홈 유니폼이 흰색이었습니다. 예, 이게 바뀐 게 2000년도 중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흰색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은 좀 1987년이라고 하면 좀 예전부터 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러니까 87년 야구는 또 위니펙이 제체 전신, 지금 제체 전신이죠. 근데 어쨌든 뭐 정신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위니펙이 뭐 3차전을 원정에서 잡아서 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때도 좀 접전으로 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느낌이 솔솔 나고 있습니다. 위니펙이 홈에서 2연패했지만 또 원정 경기를 잡았고 올 시즌에 그 세인트루이스 원정 3번을 다 이겼어요. 위니펙이. 4차전도 또 위니펙으로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 레드불님이 13일 토요일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편 비슷하게 하셨는데 아쉬운 게 많네요. 그간 따로 전달하던 뉴스를 모아서 하시게 되었는데 뭐 그럭저럭 좋습니다. 경기 리뷰도 이연숙 기자님 원맨쇼에서 3분 모두 참여하게 된 건 긍정적입니다. 근데 하덴나 스케일이 반의 반 쪼가리가 나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심심하게 변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프로 프리뷰도 개편 성격에 맞게 수박 겉핥기 느낌으로 진행하셨는데 솔직히 대실망이었습니다. 프리뷰 내용 적으려고 펜과 종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싶더군요. 물론 이연섭 기자님의 쪽집게 강의 덕에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매우 아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의 1시간 남짓 프리뷰 방송이 되었어야 하는데 고작 18분의 내용으로는 갈증이 풀리지가 않더군요. 아니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리뷰 부활 안 하고 하덴낫 오래 하고 다른 얘기 자세하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뭔가 비하인드넷의 장점이 많이 없어진 느낌입니다. 유유. 이런 댓글이에요. 저희 바뀐 구성에 대해서 레드불님은 아쉬움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반응 예상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예, 뭐 아쉬움을 전해드려서 일단 송구한 마음 말씀을 먼저 전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저희가 NHL 전문 팟캐스트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항상 저도 고민되는 게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네. 어떻게든 NHL에다가 국내
아시아리그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거는 라디오라는 플랫폼 안에서 내용들을 다룰 때에 청취자들이 들을 수 있는 한계점 그리고 집중 몰입 한계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영상 콘텐츠 뭐 텍스트 뭐 오디오 이런 각각의 매체 플랫폼마다 방법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맞춰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뭐 지난주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예, 펜과 종이 준비하실 필요 없이 이현석 기자님 블로그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예, 상세하게 요새 또 열심히 글을 써주고 계셔서 그쪽을 같이 공유를 하면은 오디오 콘텐츠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텍스트 콘텐츠가 더 예,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요. 예. 가장 바람직한 거는 예, 추후에 이제 아시아리그나 이런 국내 대회, 국내 아이스하키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뭐 NHL 팟캐스트 따로, 그다음에 뭐 아시아리그 팟캐스트 따로 이렇게 따로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 쌓아갈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요. 예. 당분간은 좀 이렇게 신세를 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충인데 이게 요약을 하려니까 요즘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날카로울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제가 예. 일단 아쉬우셨다니까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한데 일단은 저희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좀 다시 한번 이해를 좀 구하면서 양해를 구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바뀐 컨셉으로 또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서 일단은 시도는 하는데 예. 뭐 추후 반응은 또 계속 보긴 볼 겁니다. 네, 뭐 레드불님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바뀐 포맷 이후에 피드백을 처음 주신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아직까지는 유일하신 거여가지고 다른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뭐 피드백 주시면은 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 방송을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런 피드백이 없으면은 결국엔 제 맘대로 간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반응 너무나 소중한 네. 댓글이에요.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연석 기자님 블로그를 열심히 이 홍보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블로그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서 이름이 뭐죠? 네, 뉴트로존. 네. 그 영어로 뉴트럴존이고요. 네. 뭐 딱히 그러니까 페이지 이름이랑 똑같은데 전 티스토리에서 운영을 그러니까 그쪽 호스팅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들어오시려면 다음에서 NHL만 쳐도 블로그 검색 그렇죠. 쪽 보면은 다 이현석 기자님 거더라고요. 예. 그게 네, 이제 티스토리가 결국 카카오 쪽에 네, 맞아요. 들어가서 다음 쪽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NHL 플레이오프 하면은 뭔가 좀 문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구나 하는 그 문체는 네. 거기가 제일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뉴트로존에 가시면은 또 경기 실시간으로 끝날 때마다 또 정리하는 예, 포스트가 올라오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은 오히려 오디오 매체보다는 좀 더 예, 쉽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레드불님 어쨌거나 소중한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들으시면서 레드불님 포함해서 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저희 또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불님 감사드립니다. 페이스북에 남은킴님이 4월 10일에 200회 특집 참여해 주셨어요. 질문 주셨는데 NHL 올 시즌 LA 킹스 포함해서 망한 팀들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거는 답변 100분 요구하셨어요. 100분 토론감 아닙니까? 이거 뭐 얘기하면은 네.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연석 기자님 한 30분 혼자 이렇게 해야 되고 일단은 저기 밴쿠버 연결해서 손흥민 네. 기자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게요. 이거 네. 딱 질문을 보고 저도 든 생각이 저희가 200회 특집 질문이 많지 않을까봐 걱정했었는데 이거 뭐 하나면은 상당 분량 나올 수 있다. 열띤 토론이 되지 않을까. 네. 네. 200회 특집 때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남은킴님 참여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댓글이 있습니다. SSK님이 댓글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NHL도 드디어 정규 시즌이 끝나고 이제 내일 오전부터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네요. 제가 응원하는 팀들은 일찌감치 떨어져서 마음 편하게 플레이오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오전 드래프트 로터리가 있어 응원하는 팀들이 좀 더 높은 픽을 가져가길 바라며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질문 있으셔요. 오타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유유.
당연히 1픽을 받아서 잭 휴즈 선수를 데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타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유. 그리고 밴쿠버도 순서가 그리 높은 것 같지 않아 좀 아쉽네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속으로는 밴쿠버가 휴즈 형제 둘 다 데리고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흐흐흐. 밴쿠버에서 열리는 드래프트에서 팀들이 어떤 선수들을 고를지 벌써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밴쿠버의 퀸 휴즈 선수가 정규 시즌 5경기를 남겨두고 리그 데뷔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시즌 막판 늦가기 데뷔를 하는 선수들은 이대로 루키 시즌이 끝나는 건가요? 그럼 칼더 레이스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시즌이 루키 시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분 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웃으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밴쿠버를 응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오타를 응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전에 밴쿠버 오타와 음. 같이 응원하신다고 하신 아 그랬나요?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질문을 일단은 밴쿠버 쪽 그 드래프트 관련해서 퀸 휴즈 선수 정규리그 마지막 5경기 남겨두고 데뷔했는데 이거 루키 시즌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질문이세요. 아 그거는 이제 NHL에서 일단 말씀드리면 키누즈가 선수는 아직까지 루키 시즌이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뛰어도 루키 시즌 마찬가지고 룰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루키 선수가 NHL에 뭐 18시즌 뛸 수도 있고 19시즌 뛸 수도 있고 20시즌 뛸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어린 선수들은 뭐 18살에 잠깐 왔다가 다시 뭐 주니어 아직 멀었어 주니어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선수가 치른 시즌에서 25경기 이하라면은 루키 시즌입니다. 25경기 이하. 예.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제 조건이 붙는 게 뭐냐면은 이 선수가 한 시즌에서 6경기 이상을 뛰었다라고 하면은 이 6경기 이상 뛴 시즌이 2시즌이면은 안 돼요. 네. 이제 그런 조건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퀸즈 선수는 아직 루키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26살이 또 지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이 선수는 루키라고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기준을 두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그냥 이제 25경기 선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얘 25경기 안 뛰었는데 왜 루키 아니야? 라고 하면은 이제 6경기 이상 뛴 시즌이 몇 시즌인가를 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퀸 휴즈 선수는 다음 시즌 칼더 레이스에 참여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오타와 같은 경우는 맷 듀쉐인 데려오면서 1라운드 지명권을 콜로라도에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걸 넘겨주냐 올해 걸 넘겨주냐 했는데 작년에 4순위가 나와서 내년 거 넘겨줄게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게 넘어간 거고요. 그런데 올해도 4순위가 됐죠. 원래 1순위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팀이 이제 콜로라도였는데 예. 그러니까 콜로라도가 1에서 3순위가 될 확률이 49.8%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50.2%의 확률로 4순위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제일 높은 그래도 4순위 정도면 뭐 충분히 좋은 선수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카포카코나 잭 휴즈 이런 선수 조금 기대했을 텐데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됐죠. 그렇군요. SSK님 또 유튜브에 댓글 잘 봤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200회 Q&A 특집 준비하고 있는데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에 대한 질문,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에 대한 질문, 어떤 질문이든 좋고요. 구단, 선수의 질문 모두 좋습니다. 저희 댓글 또는 힘찬@온더스포츠.co.kr 이메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200회 때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고요. 청취자 여러분과 궁금증을 함께 풀면서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주 동안에 또 댓글로 참여해 주신 후원으로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비하인더넷 먼저 국내외 하키 뉴스를 살펴볼 텐데 국내 뉴스 먼저 봅니다. 오늘도 국내 소식은 대표팀 소식인데 글쎄요, 이거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요. 여자 대표팀, 여자 국가대표팀 경기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B에 출전했던 여자 국가대표팀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2패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그런데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겼고 결국 3승 2패 최종 2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죠. 예, 지난 시즌과 동일한 성적이 나왔죠. 순위는. 예.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오전 전승을 하면서 압도를 하고 나머지 팀들이 되게 고만고만하게 각축을 벌였었거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폴란드하고 승자승을 통해서 2위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낳았고요. 네. 어느 정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2위라는 성적을 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거 아닌가, 선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2위와 올해 2위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올림픽 멤버들이 대부분 다 그대로 있던 상황이었고, 예, 그 상황 속에서 좀 강력한 멤버들을 구축한 상황에서 낸 성적이었고 아쉽게 또 2위였잖아요. 예. 한 끗 차이로.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물론 2패가 있긴 했지만, 예, 어린 선수들과 또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3연승으로 또 대회를 마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폴란드, 카자흐스탄, 라트비아를 꺾고 우리나라가 2위로 디비전 1 그룹 B 3부 리그에 잔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자 대표팀 뭐 기록적으로 좀 눈에 띌 만한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예, 일단 박정아 선수 대표팀의 주 공격수죠. 예. 박정아 선수가 포인트 공동 1위에 올랐고요. 뭐 3연승에 거의 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쵸. 박종화 선수였어요. 이번 대회에서 17골을 대표팀이 넣었는데 그중에 6골을 박정호 선수가 기록을 했었고요. 예. 4도움까지 포함해서 10포인트로 공동 1위에 올랐고, 포인트 1위. 예, 득점 2위, 도움 공동 3위. 예. 그리고 김희연 선수도 포인트 4위에 올라와 있는데 4골에 2개의 도움. 그다음에 박채린 2골 2도움, 엄수현 4도움.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또 포인트 부분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나타냈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신소정 걸리 은퇴 이후에 한도희 걸리가 이제 대표팀 수문장을 또 맡아서 하고 있는데 성적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골리 세이브율이 88.72%, 그다음에 평균 실점 3.03이 나왔는데, 예. 예, 두 성적 모두 좀 제일 바닥에 있는 성적이거든요. 아, 전체 골리 중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예. 그리고 팀 스탯을 좀 더 살펴보면은 네. 슈팅수 대비 득점이 가장 높았고요. 네, 제일 적게 때렸는데 제일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좋고, 파워플레이 1위 17골 중에 11골이 다 파워플레이 골이었습니다. 야, 이런 거는 남자 국가대표팀한테 좀 기운을 줘야겠는데요. 전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노하우는 진짜 어디 가서 남자 얻기는데, 대표팀 파워플레이 때문에 항상 답답한데. 남자 대표팀뿐만 아니라 아시아리그에서도 보면 답답한 장면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좀 파워플레이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파워플레이 찬스도 많았습니다. 33번. 그중에 11번을 성공시킨 건데, 3번에 한 번. 예, 그만큼 이제 페널티 유도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 내고, 또 공격적인 압박이나 공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많이 얻어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색깔이 좀 공격적이다, 이런 예. 거를 또 반증하는 거고요. 페널티 킬링은 공동 4위 소수했고요. 페널티가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전체 팀 중에 5번째였으니까. 예. 근데 뭐 이제 골리 성적이 이런 부분에 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을 해보자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의미의 종합 2위라는 성적이고요. 신구조화 잘 돼서 포인트도 잘 뽑아내고, 예, 골텐딩만 좀 보강이 되면은 충분히 다음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어린 선수들이 또 성장 1년 1년 차이가 엄청 크니까요. 예. 네. 이번에 승격이 안 된 것은 아쉽지만, 하지만 뭐 말씀 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그래도 바뀐 팀을 고려했을 때 희망을 본 대회였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부디 진짜 우승으로 승격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좀 더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회 네덜란드가 1위로 승격을 했고, 우리나라 2위, 폴란드 3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 4위에 있던 것도 2승 3패 눈길을 끌고요. 네. 예, 카자흐스탄이 5위고 라트비아가 최하위로 이제 D2A 4부 리그로 강등된 여자 세계 선수권 디비전 2 그룹 디비전 1 그룹 B였습니다. 다음 남자 18세 이하 대표팀도 세계 선수권 디비전 2 그룹
A에 출전을 해서 리투아니아에서 경기를 했는데 스페인전 10대0 대승 이후에 루마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를 상대해서 내리 4연패를 하면서 1승 4패, 최종 5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10대0 대승 첫 단추 잘 깼다 했는데 네. 나머지 단추 깨지도 못했어요. 네, 아쉽죠. 네. 일단 이번 D2A에선 폴란드가 압도적으로 오전 전승으로 우승을 했고요. 실점이 3골밖에 안 났던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역시나 대표팀 U18 대표팀도 조금 문제는 골텐딩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예. 스페인이 이제 최하위였는데 팀 스탯이나 개인 기록들도 최하위로 놓고 제외하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재민 꼴리, 배우성 꼴리가 5, 6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좀 아쉽죠. 87.3%, 81.82%. 좀 안타까운 성적이었고요. 예. 17득점 그리고 19실점. 유효슛은 전체 중에 제일 두 번째로 많았었는데 성공률이 5위. 예. 파워플레이 성공률 5위. 그랬습니다. 그냥 스페인 바로 위에 있는 그래서 정도입니다. 많이 좀 득점력도 아쉬웠고 또 골텐딩이나 수비 부분에서도 아쉬운 부분을 많이 남겼죠. 예. 그리고 페널티가 전체 2위예요. 페널티가 좀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PK가 그래도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또 페널티가 많은 거는 여러 가지로 PK 이외에 또 변수들을 많이 안 좋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죠. 역시나 골텐딩 그리고 득점력 부분에서 보완이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표팀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 대표팀 명단을 보면은 고등학교 선수들 몇몇 학교에 굉장히 집중돼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한 학교에서 막 10명 이상씩 선발이 된다거나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뭐 해외 좀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던가 그런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두루두루 기회가 있으면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선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표팀에서도 좀 더 선수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풀을 좀 더 갖춰서 선수층을 좀 확보하는 게 좀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곁들여 봅니다. 네. 18세 이하 남자 대표팀 이번에 최종 5위 디비전2 그룹 A 4부 리그에 잔류했고요. 이번 대회 폴란드가 우승을 했고 2위 리투아니아, 3위 에스토니아, 4위 루마니아, 5위 대한민국, 6위 스페인 이렇게 대회 마무리가 됐습니다. 18세 이하 남자 대표팀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비슷한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이번 시즌에도 큰 차이가 없고 지난번에 U20 대표팀이 또 아쉬운 성적이 있었잖아요. 네. 좀 청소년 대표팀이나 U20 대표팀들이 좀 더 분발이 되고 좀 기반이 닦여야 되는데 계속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반복돼 나오다 보니까 네. 걱정이 되네요.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의 18세 이하 남자 대표팀은 지금 D1B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데 어제까지 오늘은 경기가 없고요. 어제까지 보니까 2연승 하고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영국에게 이겼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남은 경기들 보면 뭐 슬로베니아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막강한 상대들이 남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한 단계 위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요. 네. 우리도 그쪽에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여자 대표팀도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강한 팀이잖아요. 예. 지금 탑 디비전에서 있는데 B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B그룹 3위까지가 8강 토너먼트에 올라가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A그룹 팀들하고 이제 토너먼트를 갖게 되는데 얼마 전에 스웨덴한테 3대2 승리를 거두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일본이 스웨덴을 꺾었어? 잔류했죠. 그래서. 네. 그래서 3위를 기록을 하고 이제 3위가 이제 B그룹에서 마지막 단계잖아요. 예. 그럼 이제 A그룹 1위 팀하고 붙는데 그게 미국이었어요. 결국 이제 탑 디비전은 미국 우승했는데 미국한테 4대0 경기 결과 나왔고 미국, 캐나다까지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죠. 재밌는 게 캐나다가 3, 4위전 4강에서 갔어요. 졌습니다. 네. 핀란드가 올라갔죠. 네. 그래서 핀란드가 결승에서 슛아웃에서 졌어요. 네, 맞아요. 네. 핀란드 또 호스트였고요. 그래서 뭐 급변하고 있는 여자 세계 선수권인데 일본이 이런 성적을 내는 걸 보니까
예, 우리나라도 못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성적들 보면은 또 그게 또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네. 걸 있기도 하고 또 지원이나 아니면 선수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본 쪽의 여자 아이스하키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우리나라와 네. 비교하기에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쫓아갈 그런 목표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모델들을 잘 참고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은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일본 국가대표팀과 연습 경기를 했어요. 네, 연습 경기를 가졌다고 하고 첫날 조민호, 전정우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다고 하고요. 둘째 날에는 0대0 동점이었고 슛아웃에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네. 남자 국가대표팀도 이달 말에 이제 세계선수권 출전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네, 일본 전지훈련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진천 넘어와서 마무리 훈련 할 거고요. 이제 최종 명단이 곧 나오겠죠. 네, 대명에서 어제 기사가 올라왔는데 예, 대명 소속 선수들 5명이 대표팀에서 뽑혔다라고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대표팀 명단 발표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손발이 안 맞으면 되나? 지금 훈련하고 있다 이거 아니고? 그렇죠. 네, 훈련하고 있는데 네. 뭐 이게 최종 뽑힌 예비 거는 명단엔 이제 들어간 거니까. 일단. 네, 이 얘기를 하는데 예, 뭐 일단 최종 대표팀 명단 나오면은 네. 그거에 맞춰서 세계 선수권도 좀 프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저희도 남자 국가대표팀의 세계선수권 또 한번 프리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소식 우리나라 대표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해외 뉴스를 살펴볼게요.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준비하신 해외 뉴스 첫 번째는 KHL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NHL에 진출했다는 소식이군요. 예, 사실 뭐 스카 2명, 스카에서 이제 공격 수비에서 담당하고 있는 두 선수가 NHL 넘어갔고요. 그 두 선수는 블라디슬라프 가브리코프 선수와 니키타 구세프 선수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지난 평창올림픽의 OAR 국가대표팀으로 두 선수 모두 참가한 바가 있는 선수입니다. 예. 그런데 가브리코프 선수가 콜럼버스에 이제 그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구세프 선수는 베이거스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스카와 이제 계약. 근데 KHL도 계약이 4월 30일까지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야 스카가 이 두 선수를 쉽게 놔줄 것 같지 않은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쿨하게 놔줘버렸어요. 갔다 와. 그 대신 플레이오프 떨어진 바로 러시아 국가대표팀 합류하는 거야. 요 조건으로 보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어쨌든 첫 계약이기 때문에 엔트리 레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가브리코프 선수는 23살이기 때문에 2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구세프 선수 26살이기 때문에 1년 계약을 체결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두 팀의 상황을 딱 고려를 해보면은 두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라인 정도, 그러니까 가브리코프 선수 세 번째 라인 수비수, 구세프 선수 세 번째 라인 윙어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근데 뭐 어느 정도로 이제 활약을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뭐 결국 연습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조합을 나오는데 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일단 1, 2라인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고 가브리코프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콜럼버스 1, 2라인 수비진이 막강하기 때문에 3라인을 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스카에서 합류하는 이 두 선수가 러시아 하키에서도 정말 유명하기로 소문이 난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구세프 선수와 가브리코프 선수가 KHL에서만 선수 생활을 보내왔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KHL에서만 선수 생활을 보냈던 선수가 NHL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냐면은 이제 뭐 다도노프라든지 라둘로프라든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런 선수들은 예전에 NHL에서 조금 뛰었다가 KHL 중간 넘어갔다가 다시 NHL로 귀향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런데 가브리코프 선수나 구세프나 이런 선수들은 KHL에서 뛰다가 순수 넘어가는 KHL이 낳은 그죠. 스타. 예. 근데 이게 제일 잘 풀린 케이스가 아르테민 파다린 선수입니다. 아. KHL에서만 뛰다가 넘어갔는데 너무 네.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더 많아요. 사실 뭐 바딤 시바초프 선수도 그랬었고 그런데 가브리코프, 구세프 어느 정도인지 좀 보고 싶긴 하네요. 예. 지금 콜럼버스, 베이거스가 플레이오프를 한창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또 괜찮고요. 아마 이 두 팀도 플레이오프 다 끝난 다음에
또 선수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가브리코프, 구세프 이 두 선수의 팀 내에서 역할도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바로 그냥 놔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래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놔줄 수도 있고 네. 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즌 끝났을 때는 또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이번 주에도 NHL 감독 교체 소식인데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군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감독 중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레인 비노 씨가 필라델피아 감독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새로운 감독으로 알레인 비노 감독이 부임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감독인가요? 예, 뭐 예전에도 이제 자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가 기억할 때는 이제 레인저스에서 이제 해임됐을 때도 한번 이제 이력을 언급드린 기억이 납니다. 네. 몬트리올 밴쿠버 레인저스에서 16시즌 동안 NHL 감독을 역임한 감독이고요. 감독 통산 이제 포인트 획득률 어떻게 보면 승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58.8%입니다. 결코 나쁘지 않은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승점 100점을 이상 기록한 시즌이 8차례입니다. 16번 중에 8번. 그렇죠. 승점 100점. 네, 거의 뭐 최상위권 성적이었네요. 예, 그런데 이 8번은 밴쿠버 레인저스에서 12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년 중에 8번을 나갔다는 겁니다. 10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정규 시즌은 정말 좋은 감독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밴쿠버에서 2011년 스탠리컵 결승전 그리고 2014년 레인저스의 스탠리컵 결승전을 이끌 정도로 참 뭐 지도 이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비노 감독이 필라델피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비노 감독은 IIH 월드 챔피언십 캐나다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슬로바키아에서 일정을 치르고 난 다음에 팀에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풍부한 경험이 있고 또 그 안에서는 또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는 감독입니다. 알레인 비노 감독이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에서 어떤 하키를 선보일지 다음 시즌 또 지켜보겠습니다. 국내외 하키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KHL 가가린컵 파이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HL 마지막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죠. 플레이오프 가가린컵 결승전 체스카 모스크바 대 아방가르드 옴스크의 시리즈입니다. 2차전까지 끝나는데요. 너무 좀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력차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체스카 모스크바가 1, 2차전 모두 승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한 수 앞선다라고 할 수 있는 체스카였는데 뚜껑을 따봤을 때도 한 수 위였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모든 부분이라고 하면은 골텐딩, 공격진 깊이, 수비진, 뭐 스페셜 팀 그러니까 스페셜 파워플레이나 페널티 킬링 같은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봐도 사실 공격진에서의 이제 공수 양면에서 어느 정도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아방가르드가 체스카보다 앞서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냥 결과가 나오면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네. 생각보다 이 여러 스토리를 쓰고 아방가르드가 좀 쉽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예. 그럼- 1차전 5대2 이때부터 이제 체스카의 좀 기세가 느껴졌어요. 예,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렌코 선수와 베이 이제 지난 주에도 언급을 드린 두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중요할 때 부진 탈출에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팀 공격에 큰 활력을 이제 넣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이제 사실 스카와의 서부 결승전에서 그리고렌코 선수랑 베이 선수가 참 이 1라인 득점원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골 넣어줘야 될 때 제때 활약하지 못하는 모습이 뭐 한 4, 5, 6차전부터는 계속 겹치는 모습이 나와서 이런 선수들이 좀 중요하게 활약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승전 첫 경기에서 바로 6포인트를 합작을 하면서 참 두 선수가 그냥 아방가르드를 무너뜨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아방가르드도 이제 타일러 백 선수가 참 득점력도 좋고 여러모로 이제 아방가르드에서 중요한 자원인데 이 선수가 동부 결승전에서 부상으로 제 기억에는
한 3경기 정도를 결장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3-4경기 정도를 결장을 했는데 가가린컵에서 결승전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방가르드도 어느 정도 전력이 완성이 된 상황에서 이제 두 팀 맞붙는 상황이었지만은 1라인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왔고요.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상황에서 한 점을 따라 붙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케이트에 맞고 굴절이었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골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2-1이 될 수 있는 게 2-0이 됐고 그 뒤에 3-0이 되면서 좀 이제 경기가 더 틀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1라인 화력부터 뭐 판정 같은 부분에서 흐름이 좌우되는 부분까지도 체스카가 앞섰다. 그 결과가 그냥 1차전 승리로 나타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전 5-2 승리를 거뒀던 체스카가 2차전에서도 스코어 3-0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2차전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 3-0에서 두 골이 MT넷 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0인데 그래도 어쨌든 3-0이기 때문에 3골 차가 났고요. 지난 경기에서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이제 보완해온 체스카의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체스카가 이제 1차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페널티 킬링이었어요. 이제 4번의 찬스를 내줬는데 여기에서 2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방가르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격진의 깊이와 함께 또 조금 앞섰던 부분은 파워플레이였습니다. 파워플레이가 지금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전체 1위거든요. 근데 3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특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스페셜팀에서 호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페널티 킬링이 체스카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호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1차전 같은 부분을 보시면 아방가르드가 파워플레이에서 2골이나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꽤 성공했죠. 왜냐하면은 전력이 뒤처지는 팀이 전력을 잡기에 가장 좋은 이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면 스페셜팀 같은 부분을 잘 살린다면은 또 경기가 수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졌지만 2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공략을 하면 된다라는 말인데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체스카가 페널티를 경기 내내 2개밖에 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방가르드는 하나도 범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2개면은 적은 수치예요.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사실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차례에서도 완벽하게 이번에는 페널티 킬링을 성공을 해내면서 어떻게 보면 1-0 신승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체스카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지 않나. 저는 한 4-2 정도로 체스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수월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3, 4차전부터는 다시 옴스크에서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또 분위기전을 한번 성공을 한다면은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말씀이고 그래도 아방가르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올해 체스카는 진짜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계속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 체스카가 우승하면 KHL 첫 우승이에요. 가가린컵 첫 우승입니다. 그래서 좀 항상 강팀이었던 것 같은데 우승은 또 없었군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 항상 1등을 하는 팀인데 플레이오프 가면은 또 이상하게 못 이겨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참 안정적으로 강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이제 가가린컵 결승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2승 현재 확실히 뭐 체스카가 유리한 건 사실인데 아방가르드 옴스크가 홈에서 반전을 쓸지 또 스포츠는 모르잖아요. 플레이오프의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4연승 해가지고 그냥 뭐 요즘에 그 NHL 플레이오프 지금 결과 나오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 연습 기자님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KHL이 조금 더 확률이 높긴 높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KHL 가가린컵 파이널 다음 주에도 소식 또 이어질 테니까 결과를 주목해 보시죠. 비하인드넷 194회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중간 리뷰 해보겠습니다. 8개 중에서 몇 개 시리즈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보면서 남은 시리즈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참 플레이오프의 의외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와는 다르다.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리즈가 바로 이 시리즈인 것 같아서 이 두 팀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체 1위로 올라온 템파베이 라이트닝 그리고 와일드카드 2위로 막차를 탄 콜럼버스 블루 재킷의 시리즈인데 이 두 팀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8대2, 4대0, 5대1 템파베이가 3번 다 그야말로 완승을 했었고 전력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다들 템파베이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이게 웬일입니까? 1, 2, 3차전 콜럼버스가 내리 3판을 다 이겼습니다. 1차전의 그 대역전 그게 이 2차전, 3차전까지 영향이 갔을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칭 스텝 역시나 토토렐라 감독인 뭐랄까 이런 사기를 북돋아주거나 아니면 전의를 이렇게 불태워주는 이런 스피치에 참 능한 감독이구나. 그러니까 선수들이 동기부여 같은 부분도 참 잘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이 느낌이 들었어요. 예. 1경기 사실 1피리어드까지만 해도 3대0. 예, 3대0이었고 그리고 경기를 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상대가 최강팀이다라는 좀 중압감이 작용이 좀 들어있는 이제 콜럼버스의 경기력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피리어드 이후에 압박을 통한 경기 능력이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대역전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중압감이 완벽하게 사라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해도 되잖아. 야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길만 한데? 딱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대로 이게 2, 3차전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지금의 현재 좋은 기복을 유지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콜럼버스 파워플레이가 이번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매 경기 이제 골을 지금 만들어내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변수로 이제 아주 쏠쏠한 작용을 해내고 있고요. 콜럼버스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파워플레이 1라인과 2라인이 상당히 화력이 괜찮다는 겁니다. 둘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워싱턴이라든지 피츠버그라든지 이런 팀을 보시면은 참 1라인 파워플레이 1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참 높은 팀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두 라인이 다 좀 균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두 라인 이제 파워플레이 두 라인 모두 지금 3경기에서 득점을 해내고 있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두시니 선수가 참 적응을 못하니 오타와에서도 처음에 와서 참 못하더니 이러더니 결국은 포스트시즌에서 완벽한 변수로 등극을 하면서 그 데드라인 때 오타와에서 그렇죠. 영입한 맷 듀쉐인이 그렇죠. 지금 3경기 2골 3도움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트레이드 드릴 수가 효과를 있을 것 보고 있는 거네요 이제. 예, 진짜. 완벽하게 보고 있고 케켈레이는 단장이 결국 머리가 좋았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요약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템파베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정규리그 1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내리 4판을 지게 생겼는데 어디서 좀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될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물론 4연승이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합니다만. 야, 그런데 템파베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리즈에서 본인들의 경기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은 또 흐름을 확실하게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또 내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시즌 내내 사실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템파베이가 3대0 이상으로 이기고 있다가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 시즌에. 예. 근데 1차전에서 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한 게 이제 계속 펼쳐지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템파베이 선수들의 일부 선수들의 몸 상태는 100%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빅토르 헤드만 선수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선수고 예. 이 선수가 꽤 오래 장기 결장을 했는데 제 생각에 100%가 아닌 상황에서 복귀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포스트 시즌 끝나면은 뭔가 부상 소식을 드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템파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에 정말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뭐 스트로만 선수도 그렇고 지라디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비진의 핵심 선수들이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많았어요. 세르가초프, 그 다음에 체르나크, 뭐 얀 루타 선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빈틈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쿠체로프 선수까지 한 경기 출장 정지, 굉장히 중요한 3경기가 됐었는데 거기서 근데 이 경기도 한 점 차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차이 경기였기 사실상 한 점 차이 경기였기 때문에 쿠체르노프 선수가 있어서 뭐 득점을 한두 골 기여를 했으면 또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네. 못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앞순환이 좀 겹치고 있는 템파베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면서도 좀 더 재미있는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시리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또 1위 팀으로서의 저력을 발휘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이야기 나눠보죠. 메트로폴리탄 2위, 3위 팀의 대결인데요. 뉴욕 아일랜더스와 피츠버그 펭귄스의 대결. 여기도 지금 1, 2, 3차전을 뉴욕 아일랜더스가 내리 이기면서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1차전에 연장에서 아일랜더스가 승리했던 게 지금 2차전, 3차전으로 이어졌어요. 여기도 지금 피츠버그도 1.9%를 뚫어야 하는 좀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아일랜더스 피츠버그 시리즈 감상평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제 그 양상이 나올 줄은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놀라웠고요. 예. 트로츠 감독이 정말 체킹 라인 운용을 잘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세 경기 모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일랜더스 3, 4 라인을 피츠버그 1, 2 라인 이제 크로즈비 말킨 라인에 매치를 하는 이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잘 먹힐 때는 진짜 좋은 전술이라고 당연히 기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기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체킹 라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득점력이라든지 기량이 좀 부족합니다. 1, 2라인 선수들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힘 대 힘의 대결을 이제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3, 4라인을 매치시켰다는 거는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계산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게 더 놀라운 점입니다. 예. 두 라인이 3, 4라인이 피츠버그 득점 라인을 완벽하게 봉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경기력이 참 좋다라는 수비력이 좋다. 그리고 트로츠 감독이 워싱턴에서 보여줬던 그런 수비 시스템이 오히려 더 아일랜더스에서 잘 녹아든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도 들었던 경기가 많았습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베리 트로츠 감독이 워싱턴 시절에 피츠버그를 어떻게 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렇죠. 또 성과도 있었고 해답을 찾았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아일랜더스에 와서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예, 딱 그 느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 이제 눈에 띈 점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한 발씩 앞서가는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피츠버그를 상대로. 예. 1, 2, 3차전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더 적응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1, 2라인을 완벽하게 봉쇄드리는 굉장히 큰 예는 뭐냐면요. 크로즈비 선수가 지금 데뷔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3년 됐네요. 그런데 플레이오프 진출한 크로즈비 선수의 역사상 첫 3경기에서 포인트를 못 올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한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어요. 크로스비 선수가 막히고 있다는 게 피츠버그로서는 또 결정적인 페인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는 말킨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비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했는데 완벽하게 틀어 막히면서 팀의 물꼬를 터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크로스비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아일랜더스가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리드를 거의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피츠버그한테. 예. 이런 부분이 참 눈에 띄고 지금 기록으로 봤을 때 피츠버그가 리드한 시간이 3분 조금 넘어요. 그렇죠. 전체 지금 3차전까지 경기 시간 중에. 지금 180분 했는데 3분밖에 리드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일랜더스가 그 정도로 주도권을 계속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잡고 있고요. 혹시 행여 이제 한 골을 실점을 해가지고 리드를 줘도 정말 단시간에 따라 붙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3차전에서 나온 모습도 있었고요. 주도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주도권을 안 주면은 아일랜더스한테 정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일랜더스는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자랑한 팀입니다. 예. 지키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를 잡았을 때 라인을 뒤로 쭉 물리면서 피츠버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전, 트랜지션 게임, 그러니까 공수 전환 게임을 아예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가 늪의 양상으로 피츠버그에선 빠져들고 있고 그거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욕 아일랜더스가 지금 3연승 콜럼버스 블루 재킷츠와 함께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자 피츠버그가 또 반전을 이뤄낼지 지켜볼 일이고요. 동부에서 지금 애틀랜틱 2, 3위 보스턴 브루인스와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의 대결 지금 결과는 3차전이 오늘 끝났어요. 토론토가 또 3차전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2승 1패 토론토가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토론토가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한 발씩 앞서 나가고 있네요. 네. 1차전, 3차전을 잡았고 그리고 네. 캐드리 선수가 지금 체킹 두 번째 경기 체킹으로 인해서 1라운드 결장 이제 출장 정지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3차전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한 골 차 승리. 근데 두 팀의 그렇게 기량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건데 1경기 4대1 그리고 2경기는 4대1로 보스턴이 이겼고. 근데 오늘 경기는 3대2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 뭔가 이 시리즈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또 풍기겠어요. 이 7경기 냄새가 또 조금씩 나는 게 네. 참 제3자 입장에서는 재밌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1위 워싱턴 캐피털스와 와일드카드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대결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1, 2차전 워싱턴이 홈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계속 1, 2차전 끌려가기만 했던 캐롤라이나가 3차전 오늘 5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든 것 같아요. 워싱턴 캐롤라이나 시리즈는 홈팀이 모두 첫 분위기를 쭉 잡고 가는 거를 원정팀이 극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열린 첫 두 경기는 워싱턴이 쭉 리드를 잡은 다음에 캐롤라이나가 어떻게 조금 따라가지만 힘에 붙인 모습. 그런데 3차전 경기는 좀 양상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게 지금 캐롤라이나가 올 시즌에 워싱턴한테 6번을 내리지다가 처음 이겼어요, 오늘. 네. 근데 오늘은 진짜 완승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경기를 좋았거든요. 네. 슈팅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워싱턴을 차단을 해내면서 리드를 쭉쭉 벌려나갔고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가 최근에 보여줬던 경기력에서 제일 좋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참 좋은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혹시 캐롤라이나가 두 번째 경기 이제 홈에서 4차전도 똑같은 양상으로 잡게 된다면은 혼전으로 갈 양상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흥미가 좀 더해진 것 같은 시리즈인데요. 결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서부 쪽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퍼시픽 1위 캘거리 플레임스 대 와일드카드 2위로 올라온 콜로라도 애벌렌치의 시리즈인데요. 여기도 처음에는 캘거리에 또 많은 우세를 점치는 여론이 많았는데 콜로라도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좀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차전 캘거리가 4대 0으로 가볍게 어렵지 않게 이겼는데 2차전에 콜로라도가 연장 승부 끝에 3대 2 승리를 거뒀고요. 이 승리가 콜로라도가 이제 캘거리 원정에서 5년 4개월 만에 이룬 또 의미 있는 승리였어요. 그래서 2차전에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더니 지금 오늘 3차전이 진행됐죠? 5대 1로 지금 앞서고 있는데 3피리어드가 곧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역전 당할 것 같은 느낌은 좀 덜합니다. 5대 1. 그럼 오늘도 지금 콜로라도의 승리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콜로라도가 의외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의외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1차전을 봤을 때는 앞에 짚어드렸던 2라인에서의 차이 그리고 그러니까 1라인이 아닌 득점 깊이에서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1차전은 그 양상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별 이변 없겠구나 했는데 2차전부터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에 제가 생각한 MVP는 필립 그루바워 선수였고요. 그루바워 선수가 참 작년 포스트 시즌에서는 워싱턴에서 첫 두 경기에서 무너지면서 강판되고 올트비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왔지만은 이 그루바워 선수가 이렇게 잘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완벽하게 정말 물론 두 번째 경기 실점도 꽤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방 쇼를 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캘거리 쪽으로 넘어가는 걸 완전하게 방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승리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콜로라도 입장에선 이 경기의 승리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2, 3라인의 차이, 득점 깊이의 차이가 좀 해소되는 느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2차전에서 좀 다양한 라인에서의 득점 기여. 물론 이 부분은 캘거리의 실수가 1차적으로 관여가 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 라인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보여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캘거리랑도 해볼 만한 상황인데 그래도 2차전에 지금 샘 지라드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케일 마카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선수의 빈자리를 조금은 메우는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라드 선수가 참 시즌 내내 참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백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면 갈수록 느껴질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1라인의 화력으로 제압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상에서 지금 경기를 제압을 하고 있는 거죠. 접전에서는 골텐딩이
뒷받쳐주면서 승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1라인이 상대방의 1라인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하는 모습. 이런 부분 경기 양상이 앞으로 2게임 더 똑같이 나온다면은 또 업셋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야,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2차전에서 콜로라도가 거의 뭐 패배 직전에 있다가 MT넷 공격에서 극적으로 동점골 넣고 연장 가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3차전까지 끌고 가면서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캘거리가 또 다른 터닝 포인트로 또 뒤집을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동부의 템파베이, 서부의 캘거리 그 컨퍼런스의 지금 1위 팀들이 고전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골텐딩이 불안불안하다라는 게 지금 2, 3차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스미스보다는 저는 다비드 리틱스 선수를 쓰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포스트 시즌에서 스미스 선수가 진짜 굉장한 모습 보여준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스미스 선수를 기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2, 3차전에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골텐딩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시리즈 보겠습니다. 퍼시픽 2위, 3위의 대결 세너제이 샤크스 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시리즈인데요. 1차전 세너제이가 승리를 했는데 베이거스가 1패 후 2연승을 했습니다. 2차전, 3차전을 잡으면서 현재 2승 1패로 베이거스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또 세너제이가 그래도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이 있었던 시리즈였는데 베이거스가 2차전, 3차전 분위기 전환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저는 2라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라인이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2라인이 사실 저는 제러드 갤런트 감독이 최근 2년 동안 보여준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보여줬던 속도전, 역습 하키에 딱 맞는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팀의 변수가 될지가 관건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포스트 시즌에서는 이 2라인이 그냥 아주 팀을 끌고 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예. 상대방의 턴오버 유도라든지 실수를 유도하는 장면, 그리고 공격 지역의 전개 같은 부분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베이거스의 1라인보다는 2라인, 그러니까 1라인은 카르손 라인이고 2라인은 스테스니 선수 라인이죠. 근데 스테스니 선수 라인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턴오버, 실수 유도에 대한 역습 이런 부분이 참 베이거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오히려 더 강점이 되고 있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베이거스의 2라인이 결국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상하게 오타와에서 넘어간 선수들이 갑자기 플레이오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마크 스톤 어제 해트트릭 하면서 지금 3경기 6골을 넣고 있어요. 마크 그렇죠. 스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세 선수가 플레이오프 득점을 이렇게 1, 2,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 정도로 막강하고요. 이제 2라인 정마가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참 세 번째 경기를 보시면은 베이거스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초반에 확 달려가지고 피리어드 초반에 골 넣어가지고 확 이제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 3차전에 1, 2,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다 골을 넣었죠. 그렇죠. 예, 거의 뭐 30초 안쪽에 피리어드마다 계속 골이 나왔습니다. 1피리어드 16초, 2피리어드 21초, 3피리어드 36초. 그렇죠. 이거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작년에 참 재미를 많이 봤던 운영인데 이거 득점원들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다 2라인 선수들일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2라인이 더더욱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되게 희귀한 일이네요. 1981년 보스턴 이후에 플레이오프에서 매 피리어드 1분 이내에 골을 넣은 게 역대 두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아주 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확 분위기를 잡으면서 그렇죠.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는 그런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자, 베이거스의 2라인이 좋았다면 세너지의 2라인은 어땠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세너지가 지금 수비에서 참 이제 많은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두 번째 경기에서 2라인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크 에두아르두 블라식 선수가 등에 퍽을 맞는 부상을 당하면서 2차전도 중간부터 결장을 했고 3차전도 아예 결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수비가 탑4가 좀 구멍이 나고 말았어요. 수비 조합이 아예 합이 잘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릭 카르손 선수도 시즌 후반기를
많이 쉬었다가 온 선수고요. 물론 예. 뭐 그 기대 이상으로 참 잘해주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 경기 몸 상태가 100%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브렌트번 선수는 올해 라딤 시메크 선수라는 이제 파트너를 얻은 이후로 참 잘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시메크 선수가 시즌 후반기에 부상당하면 시즌 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시즌 후반기부터 세너제이 샤크스의 수비진이 계속 유동적으로 변해왔다라는 겁니다. 고정적인 이제 라인을 계속 못 찾고 변화를 줘야만 하는 부상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참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코칭 스텝에서 대응책을 빠르게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다면 올해도 지금 베이거스한테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블라시키 선수의 부상이 현재까지는 좀 타격이 되고 있는 세너제이 같은데 3차전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4차전 이후에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세너제이가 어떤 카드로 또 베이거스에 맞설지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 썬턴 선수가 4차전 출장 정지를 먹었습니다. 아하, 이제 머리 쪽에 체킹을 들어가면서 출장 그것도 정지.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공격진 깊이 말씀드리면서 3라인이 세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핵심은 조 썬턴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못 나오게 되거든요. 또 알 수 없어지네요. 점점 네.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많아지네요. 세너제이도. 그렇군요. 자, 서부의 다른 시리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센트럴 1위 내시빌 프레데터스와 와일드카드 1위 댈러스 스타스의 대결인데 1차전을 댈러스가 이겼고 2차전을 연장 끝에 내시빌이 이겼고 3차전이 저희 녹음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막 끝났는데 3대2 내시빌이 이겼습니다. 1패 후 2연승 내시빌입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이 시리즈는 진짜 제일 재밌고요. 한 점 차 승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극적인 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쨌든 근데 지금 저는 센트럴의 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백중세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뭐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2차전에서 지금 보일 선수라든지 시몬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한 여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전 댈러스 원정을 잡았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댈러스도 지금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뭐 별 차이가 안 나요. 세 경기 다 접전이에요 지금. 그렇죠. 완전 접전이었고요. 네. 또 4경기를 홈에서 딱 잡으면은 이제 3판 2승이 되기 때문에 뭐 또 이러면 또 점점 알 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두 팀이 모두 백중세로 가고 있다. 좀 수비적인 양상인 백중세로 가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시리즈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내시빌이 1차전을 졌잖아요. 근데 내시빌이 역대 그 구단 플레이오프 역사상 1차전을 지고 들어갔을 때 내시빌이 역대 시리즈 승패를 보니까 총 9번 1차전을 진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시리즈 전적 0승 9패입니다. 1차전을 진 시리즈는 다 졌어요. 9번. 이번에 과연 일단은 또 불안해지네. 2, 3차전을 이겼는데 왜? 이 징크스를 좀 깰 수 있을런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볼 일이네요. 예. 자, 다음으로 센트럴 2위 3위 대결이죠. 위니펙 제츠와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대결. 여기는 1, 2차전을 원정으로 치렀던 세인트루이스가 두 경기 연속 역전승으로 잡았는데 3차전 이번엔 반대로 위니펙이 세인트루이스 원정에 가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2승 1패 세인트루이스가 한 게임 앞서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 두 팀은. 왜냐하면 모두 다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두었고요. 사실 두 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거의 세 번째 경기에서 6대3의 스코어가 나긴 했지만 이것도 한 번의 흐름을 딱 휘어잡았을 때가 좋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4대3 상황에서 4대4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막히고 그 다음 플레이에서 바로 5대3이 돼버렸어요. 예. 이러면서 이제 추격의 끈이 이제 한번 확 풀리는 상황이 됐고 그 뒤에 비닝턴 선수가 아주 쉬운 골을 실점을 하면서 아예 게임이 틀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두 팀은 좀 백중세고 이긴 경기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잘 살린 경기 운영을 했다라는 부분. 세인트루이스가 센터진이 조금 이제 득점에 관여를 했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거는 사실 조금 백중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위니펙도 계속 파워플레이 골을 넣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나았던 위니펙이 승리를 하는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리즈도 좀 서로 호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시빌 대 댈러스만큼이나 지금 위니펙과 세인트루이스의 대결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양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열기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 한 주 또 지켜보겠고요. 어떤 결과로 또 많은 분들의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경기 보시면서 경기 감상평 등등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댓글을 통해서 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194회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가 다음 주 195회 때 또 NHL 이야기 그리고 세계 선수권 이야기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국가대표팀 이야기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